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제가 일단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뭐에 홀렸는지 새벽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작업을 하다가 저는 분명히 상중하가 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중편까지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이제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편입니다. 하편이고 여기 끝나면 또 이제 또 해야죠. 또 녹화해가지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상이 복잡합니다. 여러가지 일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에게 뭐 실망을 드린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드린 부분이라든지 분명히 많을 겁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상처를 받고 있고 약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또 전화를 받았는데 긴 얘기 안 합니다. 지난번 건가는 아니고 지난번 건은 제가 착각을 한 거고 오늘 전화 받은 거는 지난 학기 때의 일로 지난 학기 때인가 뭐 요번 학기 총가의 어떤 약간 업로드가 한 1, 2주 지연된 건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부메랑처럼 계속 남아가지고 부메랑처럼 돌고 돌다가 이사장님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힘드네요 사는 게. 아무튼간에 저희 지난번에 하던 거 뒤이어서 마저 하고 또 다른 편 해서 이제 요 하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총무관리부서 경호부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홍보 전략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자신들의 정보나 선거 메시지를 전달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유도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 인식이 됩니다. 선거 홍보 전략은 크게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유권자들을 직접 상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면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 그리고 매체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이것도요, 제가 이제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한 30분 분량을 하편을 녹화를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프로그램이 다운됐는지 컴퓨터가 다운됐는지 하여튼 다운이 돼가지고 이게 다 통째로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하여튼 매체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됩니다. 대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과 유권자 사이에 별도의 매체를 동원할 필요가 없고요. 또 후보자의 품성과 인격, 능력, 정책 공약 등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호별 방문, 그 다음에 대중유세, 기자회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호별 방문은 뭐냐면 이제 집마다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가가호호마다 이제 방문해서 인사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이제 시골 같은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도 약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시골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지난 정부 때, 지지난 선거 때 자한당에 이정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충복이라고 했던 순천 지역에 출마했던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에 한 달 동안 계속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시골 지역을 갔다가. 그래서 이제 악수하고, 시장통에 가서 악수하고, 아줌마들하고 잡담도 하고, 악수하고, 끊임없이 악수를 했어요. 그 결과, 당선이 됐죠. 호남인데, 자한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지역 특성이나 지역에 따라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중요하긴 하고요. 스킨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악수를 해요, 저하고. 그 다음에 원래 정치인들은요, 악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진짜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것처럼 악수를 하거든요. 눈을 마주치고, 이게 다 교육받고 하는 겁니다, 그 양반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너무 마치 한 몇 년 사귄 사람 마냥, 너무 잘 아는 사이처럼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스킨십하고, 꼭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한번 하고 가면,
그 안 하고 간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라디오 같은 데서 만약에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데서 이제 여러분 댓글을 소개해 준다든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면 그 방송에 대한 애착이 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매체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건 뭐 다양한 수단을 활용을 합니다. 그 정당 인쇄물이나 언론, 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간접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인쇄 매체는 팜플렛 같은 거, 그다음에 전단, 명함, 전화, 그리고 포스터, 플랜카드 등 전시 홍보물 같은 거를 얘기하고요. 언론 통신 매체를 활용하는 게 있는데 이건 TV나 라디오 등을 통한 정책 토론회나 대담 등도 후보 홍보를 위한 중요한 선거 수단입니다. 근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후보자 홈페이지 운영 및 이메일 등 또 선거 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특히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고 또 후보자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로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는 그 방송윤리나 뭐 현행법상의 어떤 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허위 사실이 여기서 유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가 직접 선거 기간 동안에 허위 사실을 어디선가 말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그건 못 하는데 그 후보자의 지지자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제 팟캐스트 진행자나 방송인들이 그 무차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안들이 있고 그 사실 이게 이제 유미디어다 보니까 파급 효과는 되게 큰데 어떻게 특별히 이거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그 통제하거나 또는 뭐 규제할 만한 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요. 저도 이제 정당과 선거 과목을 지금 보자 이게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제 이 뉴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성 연구들은 아직 충분치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검증이 될 만큼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지고 검증이 될 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가 어떤 특정 후보자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보통 팟캐스트는 진보 성향의 팟캐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진보 성향의 특정 후보자한테 이제 많은 도움을 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동영 씨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이제 EJ라고 있습니다. EJ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김남국 후보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인지도 높이고 하는데 민주당에 이제 김남국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특정 후보한테 이렇게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좀 불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TV나 라디오 등 언론 매체의 정책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은 이성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외모는 사실 둘째 문제고 후보자가 이제 당연히 언변을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든지 또는 그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본인이 되게 힘들었던 사연이나 또는 본인의 어떤 과거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든지 굉장히 고생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썰을 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죠. 이게 물론 진실일 수도 있지만 또 각본가들이 만들어내서 진실에다가 약간 좀 덧칠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시나리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선거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그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과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매체입니다.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보통 과거에는 이제 그 뉴스 서비스, 포털 뉴스 서비스의 댓글 같은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주가 되죠. 최근 들어 그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선거운동에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같을 때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굉장히 난장판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실명으로 거의 하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는 거의 익명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만 소리가 다 돌아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마땅히 단속하거나 규제할 만한 마땅한 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도 웃긴 사실이긴 한데 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허위 사실을 이제 막무가내로 유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 이제 이재명 지사 그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제 허위 사실들, 물론 이제 그게 허위일 수도 있고 허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진실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허위라는 거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너무 진실인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냐 이러면서 되게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법적인 어떤 그 송사라든지 이런 사건에 얽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겪고 알고 있는 진실 이거하고 여러분이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는 진실하고는 언제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놈의 세상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늘 손해 안 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그 피해자 또는 여러분과 가해자만 알죠. 그래서 이 둘만 아는 거를 이제 수사기관이나 또는 판사들이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아는 진실이 이제 그 판사들도 알게 된 제3자가 봤을 때도 진실인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서류 증거일 수도 있고 통화 기록 내역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남아있는 증거를 최대한 끌어모아자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그게 진실이 아닌 겁니다. 계속 거짓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소지가 다 없어야 완전히 여러분이 겪은 일들이 입증이 됐다라는 것이 되어야 어떤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형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마음만 갖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을 또는 이제 여러분이 겪은 일에 대한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운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 아까 경기도지사 말씀드렸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는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거나 지지 안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은 의혹들이 있었죠. 뭐 불륜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근데 이거 하나도 지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딱히 이건 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인터넷에 기반을 둔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또는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매체들 같은 경우에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 선거나 이런 활동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게 딱 한 장 반이잖아요, 그죠? 이게 끝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선거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주제가 뭐냐면 선거 문화와 정치 사회와 관련입니다. 정치 문화와 정치 사회와 이건 다소 약간 좀 뜬금없다 싶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강의가 이제 얼추 그 2분기째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걸 한번 다뤄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반을 넘어가니까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1시간 정도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주차 9주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9주차 강의를 할 때 어차피 제가 오늘이 아니고 저기 한 이틀 뒤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9주차 강의를 할 때는 아마도 이제 그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가 나갈 겁니다. 근데 뭐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텍스트화 해가지고 저희 그 뭡니까 저기 어디냐 여기 그치 블랙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문화와 정치사회와 내용을 보면 정치문화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정치문화는 뭔가? 정치문화라는 개념은 그 1956년 알몬드의 논문 그 Comparative Political System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주 익숙합니다. 알몬드는 모든 정치 체계가 정치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적 행동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정향 속에 묻혀 있다라고 저술을 했습니다. 오늘날 정치 문화의 개념은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하여 왔고요. 심리학과 사회학 등 타 학문 분야와 접변을 통해서 태동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사실 정치 문화라는 거는 뭐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 컬처라고 불리는 문화의 하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화의 하위 개념에는 정치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군사 문화, 식문화, 또 이제 복식 문화, 또는 뭡니까 또 출판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 문화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 그러면 문화. 이거는 고대 라틴어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어가 뭐 이런 말씀 못하지만 영어는 사실 라틴어에서 기원을 한 겁니다. 라틴어에서 기원을 한 거고 라틴어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에서 기원을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이 그냥 개념적으로 뭐 이집트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상형 문자 이런 데서 이제 의미를 따가지고 그 의미가 이제 단어화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여튼 뭐 단어의 기원학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영어 어원 재미있는 영어 어원 이런 책이 있는데 막상 읽으면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가끔씩 보면 되게 재미있긴 해요. 거기에 이제 이런 식의 그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말의 어원, 컬처라는 말의 어원은 그 고대 라틴어인 이제 컬투라로부터 파생이 됐다. 이후에 그 한 사회를 형성하고 보존해가는 예술, 사상, 제도 등의 총체적 복합물로서 문화를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문화가 곧 문명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결국엔 이게 뭐냐면 어떤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최초의 인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하나하나 직접 경험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버섯을 먹으면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최초에. 그리고 배가 아플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먹으면 배가 안 아파진다. 거기서 이제 복통약이 나왔을 테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돼서 체험이 되고 기록이 되고 나중에 전해지는 거, 이게 이제 문화죠. 문화인데 문명이고. 그래서 이제 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가치관, 사유세계 등을 규정하는 협의적인 개념과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매개하는 유무형의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피레네 산맥의 한편에서 문명인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야만으로 받아들여지듯이 문화는 특정한 시공간과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형성합니다. 이건 피레네 산맥뿐만이 아니고 큰 바다를 두고 이제 폴리네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 있잖아요. 그 뉴질랜드 옆에 이제 폴리네시아라고 해서 호주나 뉴질랜드 근처에 있는 작은 섬들. 그 섬은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섬에 많이 살아봤자 한 30명 살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또 섬이 너무 작으니까 자원도 부족해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30명이 큰 배를 만들어 본들 그 중에서 노저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만큼 작은 섬이다 보니까 동물도 많지 않습니다. 새나 뭐 아니면 물고기 같은 거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식인을 하게 됐거든요.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돼지고기를 드신대요. 그쪽에도 피지라든지 이런 폴리네시안 쪽에서 돼지고기를 드신다고 하는데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명 입장에서 보기엔 저건 야만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건 그쪽에서는 또 그게 그 사회를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처해 있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각각의 다 문화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문화는 주어진 시공간과 자연 조건 속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나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일체의 생활 방식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걸 이제 문화 인류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고, 따라서 사회 문화 일반에 대해서 이제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정치 문화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 속에서 특히 정치에 대해 품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그 행동 양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문화라는 건 사회 속에서 국민이 지닌 정치적 정향 또는 정치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특히 국가, 정부, 헌법, 정당 등과 같은 그 정치적 대상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정향, 즉 정치에 대한 믿음과의 상징, 가치, 태도 등을 의미합니다. 알몬드는 정치 문화를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향의 유형들로 정의했고요. 여기서 정향이란 오리엔테이션, 정향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는 일종의 행동 성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섬나라고, 그 다음에 왕조 국가고,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특정한 신분에 대해서 수긍하고 사는 삶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저럴 자격이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런 귀족 신분일 수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있어서도 정치는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 라고 이제 그 규정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개혁이 좀 더디다든지 또는 정치가 약간 후진, 뭐랄까요, 너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해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운영이 됩니다. 네, 여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제가 중간에 좀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 유지하게 어떤 문화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정치 문화의 구성 요소와 유형이라고 해서 그 정치 문화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정치적인 정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Political Orientation이라고 하는데, 알몬드와 버바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정향을 통해서 정치 문화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대상으로서 전체로서의 정치 체계와 그 자체, 그리고 정치 체계로의 투입, 그다음에 정치 체계에서의 산출, 그다음에 정치 체계 내에서의 이제 자아 등을 통해 나타나는 정치적 정향과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전체로서의 정치 체계라는 거는 이제 정치 체계 일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정치 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는가 등 정치 체계에 대해 지니는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의미하고요. 그 정치 체계로의 투입 같은 경우는 정치적 욕구의 흐름,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정책 형성의 상향적인 흐름, 또 정치 체계로의 이제 산출, 그러니까 정치적 욕구의 정책적인 반영.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때 정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나 생각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뭐 장관을 할 수도 있겠다. 또는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업체들로부터 떼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부정축제를 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상식으로 자리 잡았을 때는 한국 같으면 언제냐면 1940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이럴 때죠. 그러니까 한창 권위주의 정부가 득세하고 사회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부정부패가 가득할 때, 그때는 사람들 뭐 정치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마음속에도 정치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정향이라는 겁니다. 그 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걔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느끼는 막연한 불만이나 막연한 선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그쪽 구성원은 아닌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별거 없는데 밖에서 보기에 쟤들은 저렇게 뭐 사건도 무마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맨날 접대받지 않을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외압에 시달리면서 맨날 정의롭게 수사를 하는데 인정도 못 받고 참 힘들겠다 라는 식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존재하죠. 그건 사람마다 또 개인적인 경험마다 그 어떤 그 사회 한 시점에 특정 시점에 그 사회 전체를 갖다 감싸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그래서 정치 체계 내에서의 자아라는 것도 정치 체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자아,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내가 이제 정치 체계 구성원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출마도 할 수 있고 내가 누구한테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유권자로서의 권리, 책임, 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서 뭐 뒷돈 받고 뭐 무슨 누구 대신 봐주고 뭐 내가 국회의원 내리면서 행패 부리고 이런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정치 문화라는 게 있고 정치 정향이라는 게 있고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정치 정향이라는 게 별도로 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정향의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인지적인 정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지적 정향이고 경험적 신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서초동에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조국 지킨답시고 했던 분들의 마음속에도 본인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 과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되게 힘들어가서 검찰 놈들은 나쁜 놈들 이렇게 이제 아예 인이 베낀 거예요, 마음속에. 이래가지고 검찰이 뭐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은 경험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이런 경험적인 신념이 그 사람의 이후에 어떤 그 가치관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정치체계 일반과 정치적인 역할, 정치체계의 투입, 산출에 대한 지식과 믿음,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곧 자신이 당연하다고 믿는 국가관, 정부관, 정치관 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감정적인 정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감정적인 정향은 감성적인 반응으로서 정치체계와 정치적 역할, 각종 정치 현상에 대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즉 인지된 정치 대상과 현상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적인 정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평가적인 정향은 곧 가치의 선호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적 가치의 표현 또 뭐 가치의 선호 또는 이제 어떤 정치, 예를 들어 진보 정치는 뭐가 좋다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진보 정치는 뭐가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가치의 선호나 가치의 표현 이런 것들을 평가적인 정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중에서 인지나 평가는 그나마 이성적인 부분이 작동을 하는데 이 감성이 들어가는 감정적 정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순돼요. 그리고 상당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는 진보 정치에 대해서 되게 좋다 그랬다가 또 언제는 진보 정치 다 썩었다. 뭐 진보 정치 무능한 놈들이고 돈만 밝히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이게 휘둘리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정치 문화의 세 가지 유형. 정치 문화의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우린 다음과 같은 정치 문화의 세 가지 유형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향리형 문화, 그다음에 신민형 문화, 그리고 참여형 문화. 참여형 문화는 제가 이걸 시민형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깨시민 같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겠죠. 향리형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일명 이제 지방형 정치 문화라고 해서 그 향리형 정치 문화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치적 대상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정향을 표출하는 상태의 정치 문화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따라서 이제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 대상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정향을 표출하게 되고, 또 이제 향리적 정치 문화는 정치적 정향과 종교 등 다른 사회적 정향이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 아프리카 원시부족 사회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따라서 향리형 정치 문화는 원시사회, 봉건사회 등 전통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문화 유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네 가지 정치적 대상에 대해 무관심 또는 적극적이지 못한, 예를 들어 전체적인 정치 체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투입 대상이나 산출 대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봉건사회라고 없죠. 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정치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뭔가 참여하거나, 내가 저기 가서 뭔가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뭘 바꿔야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어떤 그 왕조 국가라는 조선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일개 백성인 내가 과연 뭘까? 뭐긴 뭐야, 그냥 백성일 뿐이지. 아무 힘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이런 거를 이제 향리형 정치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그냥 무관심한 거고, 어차피 내가 참여해 본들 뭐 하겠냐 내가 거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민형 문화는 정치 체계의 산출 기능에 대해서만 그 정향을 가질 뿐, 투입 기능이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정향을 나타내는 정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신하로 사는 건데, 내가 충성을 바쳐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면 그뿐이지, 내가 그 안에서 뭘 이렇게 더 막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괜히 열심히 했다가 귀양 가고 하겠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는 정치 체계 자체나 정치 체계의 산출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투입과 참여자로서의 자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결정은 왕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민형 정치 문화는 지배자와 피지배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고, 군주와 신민과 같은 무조건적인 이제 복종만이 존재하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70년대가 이랬죠. 거의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를 해도 그냥 선거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에 대한 뭐 가십거리나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안 썼고, 그냥 스포츠 뉴스나 더 많이 보지 정치 뉴스 같은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더 많이 부정부패를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이 이제 참여형 문화입니다. 그 참여형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모든 정치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치 체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자신도 정치 과정에서 참여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죠. 내가 시스템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출마할 수도 있고, 당선될 수도 있고, 또 내 의지를 이렇게 좀, 뭐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달라고 전달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아웃풋도 가능하고. 근데 정치 체계 내에서, 이 시스템 내에서 나도 행위자의 하나다 라고 이제 인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참여형 정치 문화는 국민들의 네 가지 정치 대상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 역할과 경로를 잘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국민들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정치적 참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치 문화는 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한이 없으니까. 예.
이러한 정치 문화의 유형은 각각 이상형이며 어느 사회의 정치 문화도 순수한 하나의 문화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의 정치 문화는 여러 가지 하위 문화들, 그러니까 이제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의 복합체로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다른 모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정치 문화는 여러 가지 하위 문화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다른 모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리형, 신민형 정치 문화가 많이 나타나는 사회를 정근대적 혹은 권위주의적인 사회라고 지칭하고, 지금의 사회도 약간은 그렇게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참여형 정치 문화 사회였다가 지금 마치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드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신민형 문화나 향리형 문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저항들이 좀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치적 정향 혹은 정치 문화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라고 했을 때 좀 사실 좀 들쑥날쑥하죠.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추종을 한다든지,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또는 뭐 이재명 씨나 또는 뭐 안철수 씨 지지자들도 약간 그런 좀 너무 좀 극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그래요. 예. 하여튼 그 다음 개념이 이제 정치 사회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리엄 같은 경우에는 1931년 시민형성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메이킹 오브 시티즌이 시민 형성이 되네요. 말은 그런데 차라리 시민 만들기나 또는 뭐 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시민 키우기라든지 또 시민 메이커라든지 뭐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시민 형성이라고 번역이 된다 봅니다. 하여튼 이런 저서를 통해서 정치적 학습 혹은 정치 교육을 통한 정치 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양한 어떤, 사실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논조나 어떤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단 하나의 관점, 기법, 이런 것들이 막 강요되고 이런 것들만 교육되고 하면 왜곡된 어떤 뭐랄까요,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학습이나 정치 교육이라는 건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래서 강의를 받는 사람이 또 이걸 배우는 사람이 이 중에서 골라서 알아서 판단하게 하자. 뭐 난 보여주고 싶으면 한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치 사회화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화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회화라는 건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 양식과 가치를 배워나가는 것이며, 한 개인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를 익혀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치 사회화는 한 개인이 그 사회의 정치적 가치와 정향, 문화를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몬드 같은 경우에는 정치 사회화란 정치 문화로의 이제 유도 과정이며, 정치 사회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은 일정한 정치적 정향과 태도를 학습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사회화는 정치 체계 혹은 그 하위 체계의 구성원들이 정치에 대한 믿음과 가치, 태도와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즉 정치 사회화는 사회 구성원이 정치 문화를 학습하고 교육하며 전달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정치 문화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치 문화라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향과 태도, 가치관과 신념 등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은 정치 사회화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하고 이래서 보고 느끼고 해서 하나의 정치 문화로, 그 특정 사회의 정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정치 사회화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 과정이고 또 하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주체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각 개인의 정치적 정향, 그 정치적 자아를 발견하는 학습 과정. 이거는
주입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르침은 주고 학습은 하되 결국에는 내가 진보냐 보수냐 또는 뭐 무정부주의냐를 선택할 때는 그건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정 시점이 오면. 그리고 그건 평생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20대의 진보를 선택했다고 해서 30대 40대까지도 진보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을 기존 정치 체계로 이용화시켜서 그 체계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진보냐 보수냐 이 온건한 것만 고르면 괜찮은데 아주 극단적인 걸 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테러 수준에 가까운. 그럼 얘들은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는 없고 어쨌든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렇거든요. 보다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뭡니까 저기 나치 같은 거, 힘, 독재 이런 걸 되게 막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옷도 멋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게 왜 안 좋은 건지를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개인이 이제 느끼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정치 사회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정치 사회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정치 사회화 과정은 그 구성원들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이제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배우고 평생 익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꾸 끊어지는데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정치 사회화 과정은 이제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유아기 때 형성된 정치적인 태도는 그 이후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적응이 되고 강조가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아마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접하면서 그런 게 또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제 부모가 공화당이면 자식도 공화당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가정교육 중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또 조금 다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마스크 안 쓰려고 막 난리 부리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다 높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진보가 좋다고 어떨 때는 보수가 좋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나이가 좀 더 먹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그냥 내가 무조건 누군가를 선호한다, 어떤 집단을 선호한다는 것보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정치 세력이 얼마나 정의로우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게 됐고요. 그냥 사안을 보고 이 사안에서는 진보 말이 맞네, 또 이 사건에서는 보수 말이 맞네 라는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그 사건에 대해서 팩트를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이나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죠. 이건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보통 생깁니다. 사회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사회화는 사회 매체를 통해 직접적 교습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후에도 간접적 교류와 접촉,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걸로 진보 정치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곰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 사회화의 일반적 기관으로는 가정, 학교, 동료 집단, 정당, 정부 기관, 미디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 접촉과 교육 외에도 개인적인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터득한 정치 문화의 변화 같은 것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정치 생활과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재사회화는 매우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 개인적인 경험이 계속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고. 또 특정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화의 과정은 통합적일 수도 있고 분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정치 문화가 하위 문화로서 공존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서로 분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정치 문화의 통합과 분산이 함께 작용한다. 보통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을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교육을 받고 또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다양한 형태다라는 것이고. 정치 문화의 통합과 분산이 함께 작용한다라는 정도. 정치적 인간의 유형, 그 달 같은 경우에는 현대 정치 분석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4개의 카테고리로 정치적 인간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뭐 다 하죠. 다 하는 게 낫겠네요. 어떤 거냐면 권력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권력 추구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심층, 정치적인 무관심층. 이게 보통 보면 지금의 이제 민주당 내 구도를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소위 친문 의원들, 이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문빠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같은 민주당 내에 있지만 뭐 이재명 씨 지지한다든지 안희정 씨 지지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정치적인 무관심층.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정치 체계 내에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왜냐면 내 일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고 사는 것도 바쁘니까. 또 정치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 이러면서 한창 누군가를 욕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용이 또 달라요. 정반대 내용이 나와요. 이거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모르겠다. 야, 나 그거 뭐 관심 안 둘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흔히 정치적 무관심층은 탈정치적 성향과 반정치적 성향으로 나뉘어지며 두 가지 유형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아예 그냥 학을 뗀다 라는 게 있고, 난 정치 잘 모른다 이런 계층이 있고, 이들은 정치에 관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없고 자신이 정치에 관여하더라도 별 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뭐 댓글 하나 단다고 뭐 누가 보기나 하겠냐, 뭐 이런 거예요. 또 혹자는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감을 표출해서 정치 자체를 불신하고 정치의 효능감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인들 다 썩었다 이러면서 그냥 모르는 거는 똑같이 몰라요. 무관심한 사람이나 반정치적인 사람이나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모르는 건 똑같이 모르는데 그냥 대하는 게 다를 뿐이죠. 그리고 투표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관심층이 있습니다. 정치적 관심층은 정치적 무관심층의 반대적인 경우인데, 내가 정치적인 참여, 그러니까 뭐 투표뿐만이 아니라 뭐 당원으로 가입해서 이제 당비도 내고 누군가를 지지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의 소소한 정치적인 어떤 성장 이런 것도 꿈꿔볼 수 있고, 왜냐면 뭐 조그만 뭐 민주당 지역의 당원으로서 나중에 중요 간부가 되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 동네 민원을 내가 다 해결해주고 내가 뭔가 다른 자리에 가고 싶어 한다든지, 또는 그냥 단순히 내 기분이 좋다든지. 뭐 내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돈을 되게 많이 벌어가지고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후원을 팡팡 쏴주면서 뭔가 묘한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뭐 그런 복합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추구자라는 게 있는데요. 같은 정치적 관심층 중에도 보다 더 열심히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권력 추구자고요. 이들은 곧 정치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개념이 이제 권력자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자는 뭐냐면 권력 추구자가 모두 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권력을 획득하는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가지 층으로 나눠진다 하는 것이고, 정치 문화와 정치 사회화의 관계를 보면요, 정치 문화와 정치 사회화는 상호 연속 과정이며 순환 과정이라고 보통 말이 일컬어집니다. 정치 문화는 정치 사회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정치 사회화는 정치 문화를 통해 조건 지어지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 사회화를 통해서 정치 문화가 전승되고
정치 문화가 동시에 정치 사회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고요. 정치 문화와 관련된 정치 사회의 기능을 보면 정치 사회화는 정치 문화를 유지, 변형, 창조한다고 돼 있고, 여기서 유지 기능은 구세대의 정치 문화를 신세대로 전수해서 정치 문화를 유지시킨다.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정치도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아직도 박정희 이렇게 뭐 하고 이승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건국 대통령 이런 거죠.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그렇게 나쁜, 그러니까 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추종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은 비판의 여지를 주질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신도 아니고, 신조차도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무조건 잘했다는 겁니다. 그냥 제 양반은. 그러면 이게, 아니 문제가 있는 게 뻔히 나오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두 손을 하니까 결국엔 싸움이 나는 거죠. 뭐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형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변형 기능은 뭐냐면 정치 사회화를 통해서 전수된 정치 문화는 그 실질적인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며,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또한 정치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정치 문화는 그것이 자리받지 이게 변형 기능이고, 그러니까 뭐 진보 정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조금씩.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다음에 창조 기능이 있습니다. 창조 기능이 뭐냐면 그 정치 문화는 그것이 전혀 자리받지 못한 신생국가에서 혹은 정치 변동을 거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남 얘기인가 싶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의 이제 대통령제가 결국에는 이제 꽃피운 게 어딥니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식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미국식 민주주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창조한다. 또 다른데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꽃을 피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의 정치 문화가 지속적으로 고착되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치 재사회화, 재사회화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발전적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퇴보적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발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정치 문화를 보면 퇴보한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당원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 원래는 대의원이나 당원의 지지에 의해서 이제 대표가 뽑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16년인가 14년도인가 그때 이제 구민주당하고 뭐 추미애 씨나 박지원 씨가 있었던 구민주당 호남 쪽하고 그 이제 열린우리당계가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구민주당이 훨씬 더 오래된 정당이니까 대의원들이 그쪽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전당대회만 하면 늘 당대표는 구민주당계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쪽이 되면 열린우리당계나 소위 말해 노사모 쪽이나 뭐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쪽 라인들은 다 배제가 됐어요. 당권에서. 그러니까 늘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좀 불리하다 싶어가지고 이해찬 씨가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일반 당원들의 투표를 50% 이상 드리는 걸로 정책을 투표 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권리당원, 또 대의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게 또 약간 끊어졌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낮에 녹화를 거의 못합니다. 왜냐면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낮에 녹화를 못하고 밤에 녹화를 하는데, 밤에 녹화를 하면 잠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빌리는 거예요, 이게. 그 간단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정말 힘들어. 저도 빨리 대면 강의 하고 싶은데, 이건 숫자가 많다고 대면 강의도 안 된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이제 제가 강의 잘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 오프라인 강의하면 잘할 자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짜, 내가 온라인 강의 진짜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정말 힘드네요. 힘들어요. 하여튼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예. 예, 힘들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정치 문화가 지속적으로 고착되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 진보나 퇴보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 하다 말았냐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권리당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그 당비를 내는 1,000원이라도 내는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이게 간접 대의 정치가 갑자기 직접 민주주의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갑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태섭이 쫓아낸 것도 그 그룹이고, 또 무슨 하여튼 당론만 벗어나면 정치인도 아닌 그냥 당원들이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지도부가 무시해야 되는데 무시를 못해요. 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워낙 세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힘도 없는데 워낙 세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퇴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중우 정치가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정치문화, 정치사회화. 그래서 이제 하편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든지 몇 시간 뒤든지 다음 회차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